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국제선 여객기 CA783편의 객실은 이륙 전부터 이미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란이 시작되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 240명을 수용하는 객실은 좁은 통로에서 서로 밀치며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각종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와 귀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앞좌석 3A와 3B에 앉은 중국인 부부였어요. 50대로 보이는 남편이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친척과 대화를 나누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잘 지내지? 우리 지금 비행기 타려고 해. 어머니는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약은 잘 드시고? 그의 목소리가 객실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아내는 더욱 큰 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응,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 선물도 많이 샀어. 인삼이랑 화장품도 하며 마치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처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기내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고는 에이, 답답해 라고 큰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주변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정중히 부탁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쪽 12F 좌석에서는 더욱 가관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통통한 남자아이를 데려온 젊은 부부가 화장실 줄이 너무 길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해? 아이가 급하다고. 배 아프다는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짜증을 내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서 그냥 해. 어차피 청소하잖아. 하고는 결국 아이를 통로 구석 승무원. 휴게실 앞 카페 뒤에 세워 바닥에 대변을 보게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앞 좌석 11D에 앉아있던 한국인 중년 남성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승객들도 말도 안 돼. 너무하네. 이건 아니잖아. 하며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아이 부모는 오히려 아이니까 괜찮다. 급한데 어쩌라고. 당신들은 아이 안 키워봤나? 이해 좀 해줘.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되레 화를 냈어요. 젊은 여자 승무원이 급히 달려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되고 위생상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미 심한 악취가 객실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코를 막고 어떻게 이런 일이 환기 좀 시켜줘요 하며 아우성이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뒤편 18시 좌석 근처에서는 7살 정도의 또 다른 아이가 기내 화장실 문 앞 대기줄에서 참다 못해 그대로 소변을 봤어요. 노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승객들이 으악, 이런 하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가 너무 급했나 봐요라고 말하면서도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괜찮아, 괜찮아. 청소하면 되지 뭐. 애들이 다 그런 거야. 하며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승무원이 다급히 청소도구와 강력한 소독제, 휴지를 가져와 치우는 동안 객실 전체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냄새 때문에 못 있겠어. 이런 비행기 처음이야. 돈 내고 이런 꼴을 봐야 해? 승객들의 불평과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특히 외국인 승객들은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면서 언빌리버블, 크레이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중간쯤 되는 11D 좌석에 앉은 50대 중국인 남성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생마늘과 오징어 건어물, 그리고 냄새가 독한 절인 배추를 꺼내 큰 소리를 내며 아삭아삭 씹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산둥성 고향 특산품이야. 정말 맛있어. 몸에도 좋고. 너도 먹어봐. 옆 좌석에 앉은 젊은 여성 승객에게 억지로 권하면서 큰 소리로 맛있지? 어때? 하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마늘의 매운 냄새와 오징어의 비린내, 그리고 발효된 배추의 신 냄새가 섞여 강렬하게 주변으로 퍼졌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좌석 세 줄 앞뒤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뒷좌석에 앉은 일본인 부부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스미마센,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일본식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여행 왔는데 뭐 어때? 이것도 못 먹으라고? 당신들이 뭔데 간섭해? 내 돈으로 산 표야. 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면서 더 큰 소리로 아삭아삭 씹어댔어요. 심지어 마늘 껍질과 오징어 다리를 바닥에 그냥 버리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치우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몇 차례 기내방송을 통해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쾌적한 항공여행과 다른 승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기내에서 냄새가 강한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경고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승객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돈 내고 탄 비행기인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 승무원이 먼 권리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며 더욱 시끄럽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각종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창가 좌석 14A에 앉은 조용한 한국인 여성 한 명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히 뒤로 묶은 까만 머리, 깔끔한 진회색 정장 차림에 작은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손에는 얇지만 내용이 깊어 보이는 군사 전략과 국제 정치 관련 영문 서적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란과 심한 악취, 아이들 울음소리, 승객들의 고함 소리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생수병에서 물만 한 모금씩 마시며 책장을 천천히 집중해서 넘기고 있었어요. 때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명상하듯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일정했고 얼굴 표정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나 짜증, 불쾌감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조금의 짜증이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악취가 가장 심할 때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소음이 극에 달할 때도 고개를 돌려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고요한 모습이 주변의 완전한 혼돈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더욱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 같았어요. 아직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 없는 침착함과 품위 있는 자세,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이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륙 후 1시간이 지나면서 기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자마자 몇몇 중국군 장병들이 면세품으로 구입한 고량주와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뒷좌석 21A부터 23B까지 앉은 5명의 젊은 군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리나오라는 이름의 체격이 큰 이등병이 유난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 저기 봐. 리나오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창가에 앉은 한국인 여성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한국 여자 아까부터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잘난 척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른 장병 하나가 거들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책만 보고 있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장병인 장회의가 맥주캔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군대는 여자까지 세운다더니 저게 다야? 그냥 허세지 뭐. 그들은 일부러 한국어 몇 마디를 어설프게 흉내내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조롱조롱 말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술에 취한 장병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저 여자 뭔가 다르지 않아? 세 번째 장병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앉아있는 자세도 좀 특이해. 하지만 리나오는 코웃음을 쳤어요. 뭐가 특이해? 그냥 폼 잡는 거지. 한국 사람들 원래 그래. 자존심만 세고. 한편 옆 좌석의 승객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바로 앞좌석에 앉은 한국인 비즈니스맨은 여러 번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너무 시끄럽네. 승무원한테 말해야 하나? 그의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괜히 건드리지 말자.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라고 말렸어요. 리나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왔습니다. 야, 나 좀 재미있는 거 해볼까? 그는 비틀거리며 한국인 여성이 앉은 14A 좌석으로 다가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가씨, 큰 소리로 부르며 여성의 좌석 팔걸이에 손을 올렸죠. 여성은 여전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리나오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 사람이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장병이 일부러 물병을 발밑으로 굴렸습니다. 물병이 여성의 발 앞까지 굴러가자 아, 물병 좀 주워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성은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발끝으로 물병을 조심스럽게 굴려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장병들이 박장대소했어요. 발로 주네, 발로.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군. 리나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기분 나쁘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때 승무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승객님들,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하지만 리나오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건데. 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인 여성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장병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명상을 하듯 고요했습니다. 봐, 이제 눈까지 감았어. 장병들의 조롱이 더해졌습니다.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 한국 사람들 원래 이렇게 거만해? 그런데 여성의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더 신비롭게 보였어요. 주변 승객들은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저 여자 뭔가 달라 보통 사람 같지 않아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리나오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는 반응이 없네. 좀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어요. 야들아,
이거 재미있지 않아? 저 여자가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까? 다른 장병들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14의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여성이 한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군 3스타 장군이라는 것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부대를 지휘해온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이죠. 여성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과 품격이 주변의 시끄러운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마저 들게 했어요. 장병들의 도발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상황을 더욱 긴장되게 만들고 있었어요. 술기운이 더욱 오른 리나오가 드디어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분 나빠. 그가 주먹을 쥐며 일어섰어요. 다른 장병들도 그래.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기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동이 터졌습니다. 앞쪽 6번째 줄에 앉아있던 50대 중국인 여성 승객이 기내식 서비스에 대해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음식이라고 줘? 그녀가 플라스틱 쟁반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돈 받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줘도 되는 거야? 젊은 여자 승무원이 다급히 달려와 죄송합니다. 다른 메뉴로 교체해드릴게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여성 승객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교체? 이딴 걸 또 가져올 거야? 이 비행기 음식은 다 똑같잖아. 갑자기 그녀가 뜨거운 차가 담긴 컵을 집어들더니 승무원을 향해 던졌습니다. 으악! 승무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뜨거운 차가 그녀의 유니폼을 적시고 얼굴에도 몇 방울 튀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급히 달려와 부축했지만 젊은 승무원은 손등에 화상을 입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항의했지만 그 여성은 오히려 내가 돈 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고객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 라며 더욱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기장이 즉시 비상방송을 켰어요. 승객 여러분께 긴급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항공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됩니다. 즉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엄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뒤편에서는 또 다른 승객이 이런 비행기 처음이야. 회항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안전이 위험해. 기장, 빨리 돌아가. 승객들의 공포와 불만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은 이거 뉴스감이야. 라며 흥분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노인 승객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당황했습니다. 회항? 회항? 이런 미친 승객들과 같이 못 가겠어. 여기저기서 외침이 터져나왔어요. 객실 전체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리나오가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의가 앞쪽 소동에 집중된 틈을 타서 그가 갑자기 한국인 여성에게로 다가갔어요.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가 동료들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그만 폼 그만 잡고 고개 들어. 리나오가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리나오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어디서 감히 우리 중국 인민의 반군을 무시해. 주변 승객들 중 일부가 저기서도 무슨 일이야? 너무 시끄러워. 라며 짜증을 냈지만 대부분은 앞쪽 소동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승무원들도 뜨거운 차를 던진 여성 승객을 진정시키느라 바빠서 뒤쪽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녀가 천천히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벗었습니다. 그동안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이 드러났어요.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 깊고 강인한 시선이 리나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리나오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뭐야? 이 눈빛은. 그런데 곧 술기운 때문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눈빛만 무서우면 뭐해? 그냥 평범한 여자잖아. 하지만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비즈니스맨이요. 저 여성, 뭔가, 라며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설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리나오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옷깃 사이로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금속의 반짝임, 별 모양의 계급장이었어요. 하나, 둘, 셋. 별 3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승객이 작게 외쳤어요. 저거, 계급장 아니야?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3개네. 리나오도 계급장을 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계급장? 별 3개? 하지만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진짜 군인? 여자가 별 3개? 바로 그때 앞좌석에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분은 강명자 장군님이십니다. 그의 목소리가 객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군 최초의 여군 3스타 중장님이십니다. 순간 객실이 조용해졌어요. 앞쪽에서 소란을 피우던 승객까지도 뭐라고? 장군?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14A 좌석으로 집중되었어요. 그제야 리나오와 다른 장병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장군? 진짜 장군이라고? 우리가 장군한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강명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품격과 위엄이 느껴졌어요. 비록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 자세와 눈빛만으로도 누구나 그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객실 안은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방금까지 난장판이던 상황이 마치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강명자의 정체가 드러나자 리나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는 이성을 잃고 더욱 난폭해졌어요. 장군이면 뭐해? 여기는 중국 비행기야. 한국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랑 다르다고. 갑자기 리나오가 돌진하듯 강명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큰 손이 강명자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었어요. 으악! 주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미친놈이. 누가 좀 말려봐. 강명자는 숨이 막히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리나오의 거친 손길이 목을 조여오는데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뒤로. 통로 확보. 목이 조여져 있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낮고 깊은 톤이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어요. 놀랍게도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그녀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뒤로 가세요. 통로 비우세요. 승객들이 서로를 밀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리나우가 당황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있는 자신보다 오히려 강명자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순간 기내 보안 승무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승객님, 즉시 손을 떼세요. 하지만 리나오는 술에 취해 있어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중국 인민의 반군이다. 너희가 뭔데? 강명자가 리나오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인이라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 목이 조여지면서도 또렷한 발음으로 말하는 그녀를 보고 리나오가 순간 주춤했어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보안 승무원이 리나오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으아! 리나오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다른 승무원이 재빨리 그의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명자가 목덜미에 손을 댔어요. 리나오의 거친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보다 다른 것에 주목했어요. 목덜미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가느다란 실이나 철사 같은 것이 스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강명자가 손끝으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분명 리나오의 손가락만 닿았을 텐데 왜 이런 미세한 상처 같은 것이 생겼을까? 그녀의 오랜 군 경험이 뭔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괜찮으신가요? 앞좌석에 앉았던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강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리나오를 향해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저 군인, 정말 단순히 술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걸까? 리나오는 바닥에 쓰러진 채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장군을.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완전히 정신이 깨어 있었어요. 리나오야, 너 정말 큰일 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승무원이 기장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기장님, 승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제압했지만 긴급 착륙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기내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하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자는 다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목덜미의 이상한 감촉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녀가 좌석 사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좌석 틈새에 아주 미세한 금속 조각 같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강명자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냈어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아주 얇은 금속선이었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에?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설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금속선을 조심스럽게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했어요. 한편 리나오는 승무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목만 잡았는데, 다른 건 안 했는데. 그의 말을 들은 강명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목만 잡았다고? 강명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한 상처와 금속선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수많은 작전을 수행해온 그녀의 직감이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급히 방향을 틀어 가장 가까운 중국 내륙 도시의 공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지만 강명자만큼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 단순한 술주정이 아닐 수도 있어.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겨냥한 것일까? 하지만 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리나오의 행동, 미세한 금속선, 그리고 목덜미의 이상한 상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강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중국 내륙의 시안공항에 긴급 착륙한 후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는 이미 중국 공항과 군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리나오는 즉시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고 다른 장병들도 따로 격리되었습니다. 중국군 상급 장교인 장즈펑 대령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사건은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치입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어요. 리나오라는 이등병의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장즈펑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군의 고위 장성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며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까? 이런 사건이 한중 군사협력에 미칠 영향은? 장즈펑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강명자는 공항 귀빈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목덜미를 만져봤습니다. 리나오의 손가락 자국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 아래 미세한 선 모양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상해. 강명자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는 이런 상처가 생길 수 없는데 그녀는 비행기에서 발견한 미세한 금속선을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어요. 금속선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었지만 만져보니 상당히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이 살짝 날카롭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도구야. 강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도구라고. 바로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외교관 박종우가 귀빈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얇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강명자 장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은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박 참사관. 강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본다고 하시면 이미 가해자는 잡혔고 중국 측에서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는데요. 강명자가 조용히 금속선을 꺼내 보였어요. 이걸 보세요. 제 좌석 근처에서 발견한 겁니다. 박종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자세히 봤어요. 이게 뭘까요? 굉장히 가늘고 날카롭네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명자가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목을 조른 것 치고는 이상한 상처가 있어요. 마치 뭔가 예리한 것에 긁힌 것 같습니다. 박종우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설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명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직감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리나오라는 군인의 행동도 그렇고 이 금속선의 존재도 그렇고 한편 중국 공안 조사실에서는 리나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완전히 정신이 든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 장군을 표적으로 삼았나?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표적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을 뿐이에요. 리나오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손으로만 목을 잡았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리나오의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지갑, 핸드폰, 담배, 라이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혹시 금속선이나 철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나? 금속선? 그게 뭔데요? 리나오가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거 가진 적 없어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덮고 싶어 했습니다. 장즈펑 대령이 다시 기자들 앞에 나타나 발표했어요. 가해자 리나오는 즉시 군에서 제명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개인의 일탈 행위였으며 우리는 한국 측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장즈펑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술에 취한 군인이 저지른 개인적 일탈일 뿐입니다. 하지만 강명자는 이런 성급한 결론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박종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금속선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정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목덜미 상처도 법의학적으로 검사받아 보겠어요. 하지만 장군님, 이미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박종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강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계획된 공격이었다면? 박종우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중국 측 관계자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강명자 장군님, 다음 편 비행기를 준비했습니다. 1등석으로 배정해드렸고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강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리나오는 정말 단순한 폭행범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걸까? 그리고 그 금속선은 대체 누가, 왜 가져온 걸까? 공항을 떠나면서도 강명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는 아닌지,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직감이 아직 위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한국행 새로운 비행기에 탑승한 강명자는 1등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내는 여전히 불안과 소란으로 가득했어요. 앞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승객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사건 정말 무서웠어. 한국 장군이 목이 조였다니. 중국 군인들 정말 무서워. 승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부모들은 괜찮다. 이제 안전해라고 달래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불안해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중국인 승객들 중에는 여전히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간 좌석에 앉은 가족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아까 정말 대단한 일 봤어. 뉴스에도 나올 거야. 라고 흥분해서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승객이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뒤편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이 기내식에 불만을 표하며 이딴 걸 음식이라고 줘?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음식도 맛없어. 라고 큰 소리로 불평했어요. 승무원이 정중히 다른 메뉴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교체하면 뭐해? 다 똑같잖아. 라며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강명자는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앞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 미세한 금속성과 목덜미의 이상한 상처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이 기내의 혼란이었습니다. 승객들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일부 승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승무원들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강명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본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아까 그 한국 장군님이시네.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시네.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강명자는 기내 중앙 통로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승객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기내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특별한 확성 장치 없이도 모든 사람의 귀에 도달하는 목소리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 기내의 질서를 책임지겠습니다. 강명자의 말에 웅성거리던 승객들이 하나둘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이들과 노약자분들부터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말에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통화하던 중국인 가족도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강명자가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녀의 따뜻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에 아이들이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도 고맙습니다. 장군님이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안정시켰습니다. 불안해하는 노인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스트레스 받은 승객에게는 깊게 숨을 쉬시고 진정하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까까지 음식에 불만을 표하던 승객까지도 강명자를 보자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명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분이 힘든 상황을 겪으셨으니까요. 이제 함께 차분히 여행을 마무리합시다. 승무원들도 강명자의 지휘력에 감탄했어요. 수석 승무원이 다가와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만으로는 이렇게 빨리 상황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강명자가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진정한 질서입니다. 강명자의 지휘 아래 기내는 점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까까지 울고 있던 아이들은 조용히 잠들었고 불안해하던 승객들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심지어 처음에 시끄럽게 굴던 중국인 승객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한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니. 강명자는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기내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앞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리나오의 행동. 정말 단순한 일탈이었을까? 그녀가 주머니에서 그 미세한 금속선을 꺼내 다시 살펴봤어요. 이 작은 증거가 더 큰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내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강명자의 침착한 지휘와 따뜻한 리더십 덕분에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던 모든 승객들이 안정을 되찾았어요. 마치 폭풍 후에 찾아온 고요함 같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젊은 승무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안정시키는 힘. 정말 대단하세요. 강명자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직감이 아직 모든 위험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후 강명자는 즉시 국정원 산하과학수사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미세한 금속선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연구소의 김 박사가 현미경을 통해 금속선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흥미롭네요, 장군님. 김 박사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이 금속선은 일반적인 철사나 구리선이 아닙니다.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제작된. 강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수합금이라고요? 네, 그리고 한쪽 끝이 아주 날카롭게 가공되어 있습니다. 마치 김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부를 절개하기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절개? 강명자가 목덜미에 손을 댔어요. 그럼 제 목에 난 상처는 아마도 이 금속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금속선 끝부분에 미세한 조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걸 DNA 검사해 보면 제 DNA가 나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강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바로 그때 강명자의 핸드폰에 박종우 참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나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인가요? 리나오의 소지품에서 이상한 장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진. 박종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장군님, 혹시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강명자가 김 박사를 바라봤어요. 박사님, 혹시 이 금속선이 어떤 장치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가공을 보면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더 큰 메커니즘의 구성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리나오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처리하려던 중국 당국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리나오의 군복 안쪽에서 발견된 소형 장치는 그가 단순한 술주정꾼이 아님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게 뭐냐? 장즈펑 대령이 증거물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손가락 크기만 한 정교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리나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리나오가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제 옷에 그런 걸 넣었나요?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말인가? 지시? 무슨 지시요? 리나오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술에 취해서 화가 났을 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더 복잡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소형 장치를 분석한 결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리나오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치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장즈펑이 당황했어요. 설마 리나오가 조종당했다는 말인가? 한국에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명자는 국정원 분석관들과 함께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만약 이것이 계획된 공격이었다면 목적이 뭐였을까요? 분석관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암살 시도인 줄 알았습니다. 강명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금속선을 보면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강명자가 목덜미의 상처를 만져봤어요. 뭔가를 주입하거나 채취하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독성 물질이나 반대로 제 혈액이나 조직을 채취하려 했을 수도. 혈액 채취? 분석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DNA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 유전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생체 인식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이 있었을까? 그때 박종우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장군님,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리나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조직인가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인 첩보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리나오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강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군요. 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장군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나 접근 권한을 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 참여하신 기밀 프로젝트나 중요한 군사 정보가 있으신가요? 강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근에 그녀가 관여한 한미연합 군사작전 계획, 첨단 방위산업 기술 검토, 그리고 대북 정보 분석. 모든 것이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목적이었다면 강명자가 중얼거렸어요.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연구소 경보음이 울렸어요. 외부 침입자 감지. 보안팀의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명자의 직감이 맞았어요.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인원 대피, 장군님도 안전한 곳으로. 보안팀장이 소리쳤지만 강명자는 오히려 더 경계태세를 갖췄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강명자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보안팀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강명자가 보안팀장의 팔을 잡았어요. 진짜 침입자가 맞나요? 아니면 우리를 밖으로 유인하려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함정이라고요? 보안팀장이 당황했어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상대방은 저를 직접적으로 해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강명자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건물 밖으로 나간다면 그때가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멈췄어요. 오탐지였습니다.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양이가 센서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명자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너무 우연적이네요. 그녀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연구소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김 박사가 망원경으로 밖을 살펴봤어요. 일부는 기자들 같고 일부는 잘 모르겠네요.
바로 그때 강명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중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박종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리나오가, 리나오가 자백했습니다. 뭘 자백했다는 건가요? 자신이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기억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강명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면이라고요? 네, 중국 전문가들이 검사해 본 결과 리나오의 뇌파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뇌에 특정 신호를 주입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나오는 완전히 조종당한 상태에서 저를 공격한 거군요. 강명자가 미세한 금속선을 다시 살펴봤어요. 이 장치도 그런 조종 시스템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한편 연구소 밖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CCTV를 통해 본 몇몇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보안팀이 확인해 보니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외국인들이었어요. 장군님, 혹시 우리가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방은 제가 이 금속선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겠죠. 바로 그때 연구소로 특별한 방문자가 도착했어요. 중국 공안부의 리 장관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강명자 장군님, 저희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리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나오 사건. 이것은 국제 테러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러 조직이라고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의 고위 군사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온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암살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된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요. 강명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보 조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각국 군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국제적인 군사 협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리 장관이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리나오도 이들에게 완전히 조종당했습니다. 김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 금속선도 정보를 주입하거나 빼내기 위한 도구였을 겁니다. 아마 장군님의 뇌에 특정 신호를 보내거나 반대로 기억을 조작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강명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장군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게 되거나 중요한 군사 기밀을 무의식 중에 누설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리 장관의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강명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고 증거도 확보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연구소 상공을 맴돌고 있었어요. 저건 우리 헬기가 아닙니다. 보안팀장이 소리쳤어요. 리 장관이 급히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에 연락. 미확인 헬기가 연구소 상공을 침범했다. 하지만 강명자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도망가려는 거군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감지하고 정말로 몇 분 후 헬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건물 주변에 있던 수상한 사람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끝났나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강명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방법론도 파악했습니다. 리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각국 정부가 협력해서 이 조직을 추적해야 할 때입니다.
장군님께서 발견하신 증거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예요. 며칠 후 강명자는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국제군사회에 참석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협들이 너무 많구나.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실을 찾을 수 있어.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장군님, 음료 드릴까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강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모든 시련을 극복한 사람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나오는 결국 중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조종당했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한 의지력을 반성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강명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그리고 그 국제 테러 조직은 각국의 공조 수사를 통해 하나둘 검거되기 시작했어요. 강명자가 발견한 작은 금속선 하나가 결국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입니다. 활주로 위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한 사람의 침착한 판단력과 불굴의 의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낸 순간이었어요.